2025년 한 해 한국에서 무려 36만 3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평균 995명, 코로나 때를 빼면 사상 최다 수준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은 미어 터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죽는 사람은 사상 두 번째로 많은데 정작 장례식장은 전국에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 1107곳이던 전국 장례식장이 2025년엔 1075곳으로 줄었습니다. 16년을 이어온 제주대병원 장례식장마저 2025년 7월 조용히 불을 껐고요. 한때 150곳이 넘던 상조업체도 지금은 76곳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그대로 떠나는데 왜 이 산업은 제발로 무너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누군가의 오래된 탐욕이 있고 여러분이 몰랐던 돈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조차 갈라지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폭리의 민낯과 텅 빈 빈소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들 아시죠? 매일 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마르지 않는 부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거위와 가장 닮은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떠나고 떠나면 남은 가족이 반드시 장례를 치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죠. 수요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업, 이만한 거위가 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거위에게 좋은 시절처럼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떠나는 분이 한 해 36만 명을 넘어선 시대니까요. 매일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비워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떠나는 분 10명 중 5명 이상이 80 넘은 어르신이에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고 있다는 뜻이고 이 숫자는 앞으로 줄기는커녕 더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거위에게는 손님이 마를 걱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떠나는 분이 역대급으로 많아졌으니 장례식장은 손님이 넘치는 호황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거위는 그 어느 때보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손님이 줄 서야 할 장례식장이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있거든요. 새로 여는 곳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16년을 이어온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이 2025년 7월 운영을 멈췄어요. 동매업체도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이 적자로 손을 든 겁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주에서는 한국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이 차례로 접었고 제주대병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병원들이 줄줄이 빈소에 불을 끄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대로 떠나는데 그 죽음을 먹고 살던 산업은 왜 제발로 무너질까요? 누가 목을 조르지도 않았는데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정말 황금알을 낳긴 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냈던 장례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밥 한 끼 드셔보셨죠? 그 밥값에 도대체 얼마가 붙는지 아십니까?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다면 그 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빈소 대여가 아니었습니다. 빈소 임대료는 하루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이건 미끼였어요. 진짜 돈은 음식과 장례용품에서 빠져나갑니다. 숫자로 보면요.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 평균 장례 비용이 1,3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공식 평균 통계는 사실상 끊겼어요. 지금은 추정치로 한 건에 1,70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까지 든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이 큰 돈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볼게요. 사흘치 빈소 대여료가 빠지고 문상객 한 명 밥값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이 붙습니다. 손님이 수백 명이면 식대만 수백만 원이죠. 여기에 수의가 붙고 관이 붙고 재단꽃이 또 붙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장례용품의 마진이 상상을 초월해요. 국정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장의용품 마진율이 병원에 따라 38%에서 177%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100만 원에 들여와 130만 원에 팔지만 어떤 곳은 270만 원 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병원 간판인데 슬픔에 붙는 가격표가 제멋대로였던 겁니다. 대표 사례 하나, 전북대병원 수해 8호입니다. 병원이 들여온 계약가가 32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유족에게 판 값은 507만 원이었습니다. 수해 한 벌에 178만 원이 그냥 얹힌 거죠. 178만 원이면 웬만한 가족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게 고인의 마지막 옷 한 벌에 붙었어요. 그러니 병원 장례식장 한 해 매출이 어땠을까요? 서울대병원이 106억 원, 전북대병원이 112억 원이었습니다. 빈소 몇 개짜리 공간에서 100억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비싼데 왜 유족들은 따지지도 깎지도 않았을까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포로시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는 시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손에 쥔 시간은 상을 뿐입니다. 그 경황에 수익값을 검색하고 옆 장례식장과 비교하고 관값을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는데 누가 계산기를 두드리겠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업계 입장에선 이만큼 완벽한 포로가 없죠. 결국 여러분은 슬퍼할 시간에 정가표도 없는 계산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329만 원짜리 수의를 팔아 남기는 게 178만 원. 사람이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노린 가격표였어요. 이게 거위를 살찌운 진짜 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벌던 거위의 목을 조른 첫 번째 사건이 2020년에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장례식장이 돈 버는 공식엔 숨은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빈소를 채우는 조문객입니다. 사람이 와야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식대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떠나는데 빈소만 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잠깐일 거라 생각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잠시 조문을 미루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끊어진 발길은 거리두기가 풀린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알아버린 거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빈소를 찾는 대신 휴대폰으로 조의금을 보냅니다. 손가락 몇 번이면 조문이 끝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장례식장 한 곳당 평균 조문객이 10년 전에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식대로 벌던 장례식장 입장에선 매출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는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변화는 그 아래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한국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804만이 넘습니다. 전체의 36.1%, 10집 중 서너 집이에요. 4년 전보다 140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의 명단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결혼식 하객이 곧 내 장례식 조문객이라는데 그 명단이 비어가는 거죠. 더 무거운 숫자도 있습니다. 2024년 혼자 쓸쓸히 떠난 고독사가 3,924명, 역대 최다였어요. 하루에 10명 넘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고독사의 81.7%가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청년도 노인도 아닌 한창 일할 나이에 5060 중년 남성이 가장 많았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혼 후 혼자 원룸에 사는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자식과는 연락이 끊겼고 직장을 잃은 뒤로 친구도 멀어졌어요.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아무데도 가지 않게 되면 그를 찾는 전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거예요. 남일 같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긴 죽음은 빈소도 조용합니다. 반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도우미를 부르는 일까지 생겼어요. 가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연고 없이 처리된 죽음이 2019년 434명에서 2022년 1102명으로 3년 만에 2.5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진짜 혼자였던 게 아닙니다. 가족은 있는데 시신을 거둘 형편이 안 돼 포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돈이 없어 마지막 인사조차 못한 거죠. 자,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빈소에 올 사람이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길을 끊었고 1인 가구가 그 명단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빈소엔 몇 명이나 올까요? 쉽게 답이 안 나오신다면 그게 바로 이 산업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문객만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유족들이 아예 빈소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빈소라는 말 아시죠? 고인을 모시고 조문객을 받는 그 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빈소 자체를 아예 차리지 않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빈소도 없고 조문도 받지 않고 화장장에서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겁니다. 이걸 무빈소 장례라고 불러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건 중 1건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 기준으로 무빈소가 15에서 20%까지 올라온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 상조회사에서는 100명 중 1명도 안 되던 무빈소가 불과 10여 년 만에 10명 중 3명꼴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변화입니다. 빈소를 안 차린다는 건 장례식장 입장에서 가장 비싼 빈소 대여가 통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팔던 음식과 장례용품 매출도 같이 사라지죠. 앞에서 본 폭리구조 전체가 무빈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빈소를 거부할까요? 답은 두 가지, 돈과 마음입니다. 먼저 돈이에요. 빈소 차리고 사흘 치르면 보통 1,000만 원대가 듭니다. 그런데 무빈소로 가족끼리 보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끝나요. 같은 죽음을 보내는데 비용이 3분의 1로 토막나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 용어 하나, 전환 비용을 짚을게요. 늘 하던 방식을 바꿀 때 드는 부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안 하려 할 때 받는 눈치까지 다 포함이에요. 예전엔 이 전환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빈소 안 차리면 불효자 소리 듣고 친척 문총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며 그 눈치가 싹 사라졌어요. 조문 안 받는 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전환 비용이 사라지자 비싼 옛 방식을 붙잡을 이유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우리 장례 문화 좀 과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흘 내내 손님 받고 밥 차리고 부의금 장부 정리하고 누가 왔네 안 왔네 따지고요. 정작 고인을 차분히 떠나보낼 시간은 없었죠.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허례허식은 그만하자고. 떠들썩하게 손님 치르는 것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마지막을 지키는 게 낫다고요. 그게 점점 당연한 정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장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식도 호텔 빌려 수백 명 부르던 시대가 가고 작은 결혼식이 늘고 있죠. 조의금, 축의금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돈 봉투를 주고받던 그 오래된 투마시가 우리 세대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화장률은 이미 95%를 넘었어요. 100명 중 95이 화장으로 가니 사흘씩 빈소를 지킬 이유도 옅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싸고 더 조용하고 더 진심에 가까운 방식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선 가장 돈 되던 손님이 제 발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말을 이제 다들 꺼냅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남 눈치 보며 돈을 쏟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장례식장이 다 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을 서서 빈소를 예약하고 있어요. 한쪽은 빈소도 조문객도 없는 무빈소 장례입니다.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면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같은 죽음인데 정반대 풍경이 있어요. 강남이나 대형 병원의 VIP 빈소입니다. 3일장 한 번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 하나를 부하는 돈입니다. 그게 단 3일짜리 빈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프리미엄 빈소는 자리가 없어 예약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느껴지셨나요? 한쪽은 200만 원, 다른 쪽은 1억 원, 무려 5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게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빈소 차리고 친척 모이고 조문객 받고요. 그렇게 보통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용은 대략 1,000만 원대로 추정돼요.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 보통 장례. 그게 우리 대부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그 한가운데가 지금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바벨 시장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헬스장 역기 있잖아요. 양쪽 끝에 무거운 원판만 달리고 가운데 손잡이는 텅 빈 그 모양 말입니다. 딱 지금 장례시장이 그래요. 200만 원짜리 초저가와 1억 원짜리 초고가, 양끝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서 있던 그 1,000만 원대 보통 장례는 거위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서도 집값이며 교육비로 계급이 갈렸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조차 계급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은 1억 원짜리 꽃에 둘러싸이고 누군가의 마지막은 빈소도 없이 200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죽음인데 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요. 평생 일하고 아끼고 버텼는데 마지막 가는 길마저 통장 잔고가 결정한다면요. 이건 단순한 장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쪼개졌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둘 중 어느 쪽이 될까요? 그런데 이 양극화가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볼게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한참 먼저 겪은 나라죠. 일본에선 이미 가까운 가족끼리만 모이는 가족장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일본도 성대한 장례가 당연했어요. 그런데 고령화가 깊어지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작고 조용한 장례가 새 기본값이 됐습니다. 우리가 막 들어선 그 길을 일본은 한 발 앞서 걸어간 셈이에요. 일본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던 거위는 양끝으로 찢어진 채 가운데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텅 빈 거위의 자리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서고 있을까요? 자, 텅 빈 거위의 자리, 그 빈 공간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들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시장이 비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의 산업들이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테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과 추모에 IT와 인공지능을 붙인 신산업이에요. 국내 기업 딥브레인 AI가 리메모리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사진 한 장과 음성 10초만 있으면 떠난 분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화면 위로 다시 불러옵니다. 영정사진이 말을 거는 셈이죠. 이 기술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2해 연속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상조 상품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친환경 장례입니다. 여러분, 화장이 깨끗한 이별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신 한 구를 화장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60에서 200kg쯤 돼요. 자동차 한 대로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할 때 나오는 매연과 비슷한 양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탄소가 붙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산분장입니다. 유골을 곱게 갈아 산이나 바다, 강에 뿌리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선 2025년 1월 24일에 정식 합법화됐습니다. 단 바다에 뿌릴 땐 해안선에서 5km 이상 나가야 해요. 해외는 더 나아가 물로 시신을 분해하는 수분해장, 미국에선 버섯 균사체로 만든 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버섯관은 2025년 6월 미국 메인주에서 처음 땅에 묻혔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희망찬 미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죽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례식장이 무너진 진짜 이유. 그건 손님이 줄어서도 가격이 비싸서만도 아니었습니다. 떠난 사람을 배웅하러 와줄 사람이, 그 곁을 채워줄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텅 빈 빈소는 단순히 망한 가게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던 끈이 끊어진 자리, 그 결과물이에요. 한때 우리는 옆집 초상에 밤새 국밥을 나르고 관을 함께 메고 곡을 함께 했습니다. 그게 공동체였죠. 그 끈이 풀리니 빈소가 비었고 빈소가 비니 거위가 굶었고 끝내 산업 하나가 통째로 주저앉은 겁니다. 결국 장례식장의 몰락은 우리 인간관계의 몰락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또렷합니다. 무빈소와 가족장이 점점 표준이 되고 데스테크와 친환경 장례도 빠르게 자리를 넓혀가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 대부분이 치르던 1,000만 원대 보통 장례는 조용히 사라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꼭 권하고 싶어요. 먼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드시 닥치는 일이니까요. 첫째, 장례비는 미리 비교하고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슬픔에 빠진 그 순간엔 흥정도,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 보내드릴지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세요. 막상 닥치면 정신이 없어 그냥 끌려가거든요. 셋째, 상조에 가입하셨다면 약관과 환급 조건을 꼭 따져보세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떤 풍경이면 좋겠습니까? 북적이는 빈소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끼리 조용한 배웅이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빈자리를 노리는 상조업계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네들 차를 팔수록 오히려 돈을 잃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한 해, 수요의 무려 2배. 그런데도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엔 지방정부의 탐욕과 서류로 반값이 된 신차, 그리고 9개월씩 미뤄지는 수상한 어음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부실이 지금 여러분 동네 쇼룸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민낯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세계 곳곳의 도로를 빠르게 점령하는 강력한 1등 산업, 그런 모습 말이죠. 실제로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가 약 3,478만 대입니다. 전년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한 해에 새 차를 산 셈입니다. 그러니 다들 역시 중국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차는 더 많이 팔리는데 정작 회사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있거든요. 장사는 분명히 잘 되는데 돈은 안 남는 가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줄을 서는데 사장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가게 말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업계가 딱 그 모습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은 2017년만 해도 8% 수준이었습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8원이 남는 장사였죠. 그런데 이게 2024년엔 4.3%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엔 4.1%, 역대 최저를 찍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원짜리 차를 팔아서 손해주는 게 고작 4원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편의점 마진보다도 못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다른 산업보다도 한참 낮다는 겁니다. 카충국 전체 산업의 평균 이익률은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미래 산업이라는 전기차가 평범한 옆 동네 공장들보다도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1등이라는 BYD는 좀 다를까요? 이 회사는 중국 전기차의 자존심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BYD조차 2026년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약 55%나 급감했습니다. 절반 넘게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분기 연속 내리막입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던 5등생이 사실은 시험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많이 팔수록 돈을 더 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이 팔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적자가요, 회사들이 무능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일부러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왜 멀쩡한 기업들이 손해를 자초하는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공장입니다. 자, 이 적자의 비밀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중국의 기술력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배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CATL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약 40%를 쥐고 있습니다. 9년 연속 세계 1위거든요. BYD가 내놓은 슈퍼이라는 기술은
단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립니다. 1초에 2km씩 채워지는 셈이죠. 우리 휴대폰 충전 속도가 부끄러워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중국이 갖춘 전기차 생산 능력은 한 해 2천만 대를 훌쩍 넘습니다. 계획 중인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3,600만 대에 달하고요. 그런데 한 해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2천만 대입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 세계가 사주는 양의 딱 2배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네 사람 100명이 치킨을 시켜 먹는데 그 동네에 치킨집이 200곳이 들어선 거예요. 절반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64.5%에 그칩니다. 쉽게 말해 공장 10개를 지어놓고 6개 반만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나머지 공장은 불 꺼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지어놓고 절반 가까이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는 몇몇만 빼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78곳 가운데 무려 31곳이 한 달에 5,000대도 못 만듭니다. 5,000대면 큰 공장 하나가 며칠이면 뽑아내는 양입니다. 그걸 한 달 내내 겨우 채운다는 건 사실상 공장 문을 열어둔 채 개점 휴업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현대차나 일본 토요타의 공장 가동률은 보통 90%에서 95% 사이입니다. 남들은 공장을 거의 쉬지 않고 풀가동으로 돌리는데 중국은 절반을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동차 산업인데 체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장 절반이 노는데 차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멈추거나 줄이겠죠.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 공장을 더 짓고 있습니다. 한번 불을 붙인 용광로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이라는 건 한 번 세우면 멈추는 순간이 더 무섭거든요. 직원 월급, 설비빚, 부품값은 공장을 세워둬도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 돌리고 보는 거죠. 그러니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차를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그렇게 남아도는 물량은 헐값에 수출로 덤핑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바로 절반이 노는데도 공장을 더 짓는 그 모순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들은 왜 망할 걸 뻔히 알면서 공장을 계속 지었을까요? 기업이 바보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이 미친 짓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기업이 바보가 아닌데 손해를 자처한다면 누군가 등을 떠밀었다는 뜻이죠. 그 손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10수년간 전기차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보조금, 세금 감면, 헐값값 대출, 공짜나 다름없는 공장 부지까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차를 만들기만 하면 정부가 뒤를 봐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방정부까지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승진이거든요. 중국에서 지방 관료가 출세하는 길은 딱 하나, 자기 지역의 GDP 숫자를 키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군수가 자기 임기 안에 공장 하나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게 곧 승진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옆 동네가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우리 동네도 짓습니다. 수익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단 짓고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국의 지자체가 너도 나도 똑같은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지금 중국에 난립한 전기차 브랜드가 무려 122개입니다. 한 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100개도 넘게 우후죽순 솟은 거예요. 동네마다 치킨집이 사람보다 많은 골목을 떠올려 보세요. 다 같이 튀기는데 다 같이 굽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업체들이 한정된 시장에 끼어들어 서로 제사를 깎는 경쟁을 경제학에서는 내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 같이 더 열심히 일하는데 다 같이 더 가난해지는 제로섬 싸움이죠. 안으로만 소모되는 출혈전입니다. 배터리 쪽을 보면 이 내권이 얼마나 심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 배터리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약 41%에 불과하거든요.
10대 만들 설비를 깔아놓고 넉 대만 돌린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대 분량은 그냥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왜 이 미친 경쟁에서 발을 못 뺄까요? 한번 정부 보조금에 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로가 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손해인 걸 알면서도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죠.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판매 목표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안 팔려도 일단 만들어 숫자를 맞춥니다. 결국 정부가 GDP를 위해 불을 질렀고 기업은 보조금에 묶여 그 불 속으로 차를 계속 밀어넣은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안 팔린 그 많은 차들, 그 빚더더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쌓인 재고와 빚을 감쪽같이 감추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로 부리는 마술이죠. 신차에 번호판 한번 달았다 떼면 멀쩡한 새 차가 반값 중고차로 둔갑합니다. 그 어이없는 숫자 마술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 회사들이 안 망하고 버티는 걸까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돈이 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숫자 마술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마술은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안 팔린 새 차에 보험과 번호판만 달았다가 곧바로 떼는 거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이미 한 번 팔린 차, 즉 중고차가 됩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0km 중고차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안 달린 새 차인데 서류로만 중고가 된 차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판매 실적도 채우고 지방정부 보조금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를 반값에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짜리 새 차가 번호판 한 번 달았다 뗀 것만으로 2,500만 원짜리 중고차가 됩니다. 종이 한 장으로 차값 절반이 증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원이 없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못 냅니다. 그래서 1년치 회원권을 반값에 막 뿌립니다. 일단 현금은 들어오죠. 그런데 그 회원들이 진짜로 운동하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미래의 손해로 오늘의 월세를 막는 겁니다. 0km 중고차가 딱 이 구조입니다. 팔수록 손해지만 안 팔면 당장 오늘 무너지니까 손해를 보면서 던지는 거죠. 두 번째 마술은 더 교묘합니다. 바로 디레인이라는 전자어음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은행이 보증 안 서주는 차용증입니다.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에 현금을 안 줍니다. 대신 이 종이 한 장을 줍니다.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적힌 종이죠? 그 나중이 얼마나 뒤일까요? 평균 275일입니다. 무려 6개월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세요? 여러분이 한 달 뼈 빠지게 일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6개월 뒤에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것도 은행이 보증도 안 서는 각서를요.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급한 협력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종이를 미리 현금으로 바꾸려면 6%를 떼어야 합니다. 100만 원 받을 걸 94만 원만 손해주는 거죠. 못 받느니 떼이고라도 받자.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신차를 반값에 던지고 협력업체 돈을 9개월씩 미루고 그것도 모자라 2024년 말엔 모든 부품 단가를 한꺼번에 10% 깎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깎고 돌려막은 빚이 도대체 얼마나 쌓였을까요? BY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부채는 277억 위안입니다. 그런데 한 글로벌 회계 분석기관이 들여다봤더니 이 어음처럼 장부 뒤에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실제는 약 60조 원대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회사가 우리 빚 이만큼이라고 적어낸 숫자보다 실제로 떠안은 빚이 10배도 넘는다는 겁니다. 결국 5천만 원짜리 신차를 반값에 던지고 협력업체 돈을 떼먹고 그렇게 막아온 회사가 등에 진 진짜 빚이 60조 원대라는 거죠. 화려한 세계 1위라는 간판 뒤에 사실은 이런 거대한 폭탄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미친 듯이 깎고 미루고 던지면
그 손에는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그 청구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무서운 곳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여러분이 타는 그 차의 안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한 질문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안에서 안 팔리면 밖에다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출구가 지금 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중국 전기차에 관세 100%를 매겼습니다. 100원짜리 차를 200원에 팔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빗장입니다. 석 달 뒤엔 캐나다도 똑같이 100%를 걸었습니다. 그나마 열려있던 유럽도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업체마다 보조금 받은 만큼 다시 물리는 관세를 붙였는데 가장 높은 곳은 기존 관세까지 합치면 45%가 넘습니다. 잔치상은 거하게 차렸는데 정작 이웃집들이 전부 대문을 걸어 잠근 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단가를 그렇게까지 후려치고 나면 그 청구서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차를 타는 사람의 안전으로 갑니다. 2025년 10월 중국 청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운전자가 샤오미 SU7을 몰다 다른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차의 손잡이는 안으로 숨어있는 전자식이었거든요. 충격으로 전원이 끊기자 그 화려한 손잡이가 통째로 먹통이 됐습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그렇게 차 안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터치스크린이 비상구를 잠가버린 셈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이런 매립형 손잡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풍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똑같은 일이 10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1908년 미국엔 자동차 회사가 무려 250세 개나 있었습니다. 다들 차만 만들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값을 내렸습니다. 포드의 그 유명한 모델 T는 825달러에서 시작해 결국 29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출혈 경쟁의 끝은 어땠을까요? 1929년 253개였던 회사는 44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39년엔 사실상 3곳만 살아남았습니다. 100곳 중 1곳꼴로 남은 셈이죠. 더 섬뜩한 건 이 무자비한 가격 전쟁이 그 시절 대공황을 더 깊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과잉 생산, 출혈 경쟁, 그리고 줄도산. 역사는 이미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시죠? 바다 건너 중국일, 100년 전 미국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국 남의 나라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부실이 지금 여러분 동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BD는 2025년 1월에 한국 승용차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토3와 C라는 모델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돌핀이라는 모델인데요. 가격이 약 1,400만 원대입니다. 경차 한 대 값이면 중형급 전기차를 산다는 겁니다. 환경부 인증까지 끝냈고 2026년 2월 말 출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차, 문이 안 열려 사람이 갇혔던 그 논란의 가격이 지금 우리 동네 쇼룸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표만 보지 마세요. 고장났을 때 고쳐줄 곳이 있는지, 배터리 보증은 몇 년인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았는지부터 따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을 처음 지른 게 누구였죠? 바로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는 불을 끌어 직접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내권이라는 이름으로 출혈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권이라는 건요, 다 같이 더 열심히 하는데 다 같이 더 가난해지는 제로섬 경쟁을 말합니다. 그 결과 BD를 포함한 17개 완성차 업체가 하청대금을 60일 안에 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9개월씩 미루던 그 각서 장사를 멈추라는 압박이죠. 불을 지른 정부가 이제 그 불을 끌어 나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1위라는 화려함 뒤에는 수요의 2배를 찍어내는 과인이 있었습니다.
그 과잉을 떠받친 건 정부 보조금과 숫자 마술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청구서는 사람의 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키운 산업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전쟁의 후폭풍은 2026년 내내 이어질 겁니다. 다만 싸움터는 바뀝니다. 이제 가격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으로 무대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저가 공세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과 보증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앞선 배터리와 완성차 기술의 격차를 더 벌려놔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인 여러분은 가격표 뒤에 AS와 안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400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에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시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발 저가 배터리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